형사소송법 1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소송행위 일반으로서 먼저 소송행위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행위라 함은 형사 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공소제기로부터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판 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수사 절차와 형 집행 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법률행위가 중요하듯이 소송에서는 소송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럼 소와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많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을 피고를 징역에 처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이 이제 피고가 되는데요.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이전 단계이면 피의자 신분이 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됩니다. 소와 소송의 차이를 보시면 소를 제기한다 라는 표현은 맞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계속 중이다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소가 진행 중이다, 소가 계속 중이다 이런 표현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소는 법원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구하는 소송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소송은 법원에 의한 판단으로서 구체적 법률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키는 법률적 절차로서 절차적 의미가 강합니다. 소송은 어떤 진행 중인 절차를 말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계속 중이다 라는 표현은 맞지만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소송행위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체 형성행위와 절차 형성행위가 있습니다. 실체 형성행위는 실체면의 형성에 직접적 역할을 하는 소송행위로서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술과 변론, 증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법관은 피고인의 진술, 변호인의 변론, 증인의 증언을 듣고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행위가 이제 실체 형성행위가 되겠습니다. 절차 형성행위는 법관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 상소 제기, 소환, 공판기일 지정, 증거조사 신청, 실체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행위의 대리를 보시면요. 제3자가 행위적격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행위적격자에게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 상소 제기, 소환, 공판기일 지정, 증거조사 신청, 실체 판결 이건 아까 절차 형성행위에서 보신 내용들이죠. 절차 형성행위 이런 것들을 대해서 소송행위의 대리가 행해집니다.
소송행위의 대리는 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와 특정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대리, 같은 경우에 포괄적 대리가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를 보시면요. 형법 제9조 내지 11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이사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9조 내지 11조에 해당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로서 형사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그 소송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포괄적으로 대리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경미사건의 피고인의 대리 277조, 변호인 보조인의 대리 36조 29조,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27조가 있습니다. 특정 소송행위에 대해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264조 재정신청 대리,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대리, 변호인 선임의 대리, 상수의 대리, 적부심사 청구의 대리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인정되는 제도가 재정신청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이숙현 판사님의 그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재정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재정법원 필요한 때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관이 공소제기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수집하는 외에 보완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다라고 기술하고 계십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기소독점, 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보완장치로서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재정신청과 관련한 재정사건 전담부를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뉴스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모레 판사회의를 열어 재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을 논의합니다. 재정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 고발인 등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검찰 기소권 독점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견제 장치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화두이고 때가 때여서 법원도 검찰 기소권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장한지 기자가 법원과 검찰 입장 등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들을 담당하는 전담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모레 열릴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정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불기소라는 방식의 검찰 기소권 독점 부작용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특정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954년 도입됐고 2007년 모든 범죄로 대상을 넓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의 경우 재정신청 사건은 10개 행정부와 1개 민사항고부가 나눠서 심리하고 있는데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재정신청 18만 2,854건 중 공소가 결정된 건 1,520건으로 불과 0.83%만 인용됐습니다. 특히 2018년 전국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만 건이 넘지만 인용 건수는 115건으로 인용률은 단 0.52%에 그쳤습니다. 재정신청 200건이 제기되면 그중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유명무실한 재정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법원에 재정전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현재 여러 부에서 나눠맡고 있는 재정사건을 한 부에서 전담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심리에 처리할 수 있는 등 재정신청제도 본연의 취지를 좀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억울한 고소고발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정신청하는 건데 아무래도 재정전담부가 있으면 고소고발인의 사정을 헤아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신청을 받아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겪은 법원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 힘빼기의 하나로 재정전담부 신설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좀 더 재정신청 인용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러긴 할 건데 의도가 뭔지가 걱정은 되죠. 의도가 만일에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힘을 빼기 위해서 법원에 저거를 요구한 거라면 문제겠죠.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국회에서 재정전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해왔고 지난해 여름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보고가 돼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신청제도 내실화 차원이지 검찰 견제나 힘빼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실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 법원 업무보고에서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 재정신청전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재정전담부 신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선 판사들도 재정신청전담부 신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모레 판사회의에서 의결이 나면 다음 달 법관 인사에 맞춰 재정신청전담부 신설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지금 하고 있는 재정신청을 전담부가 맡아서 충실한 심리를 하려는 것일 텐데 법원 행정상의 문제여서 대검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안 맞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시기가 너무 공교롭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3월 수원고법 출범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수도권 2심 재판이 분산되면서 인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전담부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예, 재정전담부 신설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대리에 대해서는 특정 소송행위에 대해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대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의 안정성과 이해관계의 유지를 고려하여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소송행위의 방식은 고도주의와 서면주의 또는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도주의는 이제 말로써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진술거부권 고지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고도로 하게 되고 재판장의 인정신문,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퇴정 명령, 판결 선고도 이제 고도주의에 의하게 검사의 모도 진술, 피고인 모도 진술도 고도주의에 의합니다. 이 신문과 신문이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신문,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증거의 일종입니다. 입증 방법의 일종으로서 법원이나 국가기관, 당사자 등이 증인,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물을 신자에서 피의자 신문 이렇게 쓰고요. 신문은 재판의 일종입니다.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 살필심자를 사용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법원에서 하는 재판 절차, 재판의 일종이고요. 이렇게 신문과 신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 말로 물어서 증거입과 관련된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서면주의에 의한 경우는요, 변호인 선임 신고, 서면에 의해야 되고요. 공소 제기, 상소 제기도 서면에 의해야 됩니다. 재정 신청도 역시 서면에 의하고요. 영장 청구 및 발부, 또 서면에 의합니다. 증거조사 신청, 기피 신청, 고소 취소, 고소 이런 것들은 구수 또는 서면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이 있는데요. 법률행위에서도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있듯이 소송행위에서도 성립이 이루어지고 나야지 효력이 문제됩니다. 성립이라는 것은요, 어느 행위가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여 소송행위의 외관을 갖춘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고, 이러한 본질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행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데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검사가 아닌 사인이, 개인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사 아닌 자의 선고,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해야 되는데 판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선고한 것은 소송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성립의 경우에는 아무런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서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성립이 되었으므로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송행위가 불성립되는 경우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판단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소송행위가 성립된 경우 무효라 하더라도 법원은 소송법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행위가 성립되고 난 이후 효력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소송행위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여 본래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유효가 되겠고, 무효인 경우는 소송법상 효과는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소송행위가 목적하는 본래의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인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소송법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행위 무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1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